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부모를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온 여자입니다. 가끔 이곳에 들어와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 제 이야기와 너무도 닮아 있는 인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에겐 세상 누구보다 감사한 존재인 부모를 저처럼 깊이 증오하며 살아온 사람들, 자식으로 태어나 부모를 미워해야 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한 고통이더군요. 저는 그 고통을 숨긴 채 아주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분들이 끝내 자신의 삶을 살아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 역시 아주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나 공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적어보려 합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왜 제가 아직도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지 이해하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어린 시절, 우리 집은 겉으로 보기엔 꽤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공장 관리자로 일하던 아버지는 성실했고 덕분에 부모님과 저 그리고 여동생까지 네 식구가 먹고 사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틈틈이 부업을 하며 살림과 아이들 뒷바라지를 도맡아 하셨고요. 부모님은 늘 다정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까진 그랬습니다. 두 분은 자주 웃었고 주말이면 가족끼리 외식도 나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이 꽤 따뜻한 곳이라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9살이 되던 해부터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말다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부모님의 언성은 점점 높아졌고 집안엔 이전과는 다른 싸늘한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죠. 원래도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던 아버지는 어느 순간부터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가족의 모든 것이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는 점점 집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퇴근 시간이 되면 누구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오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유 없는 외출이 잦아졌고 며칠씩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하는 날까지 생기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엄마와 아버지의 싸움은 하루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집안엔 늘 날카로운 침묵이 맴돌았고 어린 저와 동생은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건 우리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한때는 세상 누구보다 따뜻했던 그 눈빛이 어느 날부턴가 너무도 차갑고 낯설게 변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은 지 1년쯤 지났을 무렵 결국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낯선 여자 하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는 아버지가 일하던 공장의 격리 직원이었는데 문을 열어준 엄마 앞에서 믿기 힘든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제가 죄인인 건 알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숨어서 만났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는 아이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광식 씨와 이혼해 주세요. 이미 그 사람 마음은 저한테 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의 뱃속에 이미 아버지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린 저와 동생은 그 상황이 정확히 뭔지도 몰랐지만 엄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는 모습만큼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엄마에게 미안해하기는커녕 너무도 뻔뻔했습니다. 애를 혼외자로 만들 순 없잖아. 미안하지만 이혼해줘야겠다. 우리 애들은 그래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잖아. 그런데 이제 태어날 아이는 최소한 호적에는 올려줘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난 지금까지 아버지 노릇 할 만큼 했어. 애들도 이제 태어날 동생한테 조금은 양보할 줄 알아야지.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자기 자식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 아버지의 뺨을 세게 내려쳤습니다. 그런데 양심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던 그 두 사람은 오히려 엄마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든 잘못이 엄마에게 있다는 듯이 말이죠. 그래도 엄마는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어린 저와 동생만 바라보며 어떻게든 이 집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으려 했죠. 하지만 그때의 엄마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걸요. 하지만 엄마는 끝내 이혼만큼은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자존심도 다 내려놓은 채 아버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용서할게. 그러니까 제발 그 여자만 정리해줘. 우리 애들만 버리지 마. 당신도 아빠 없는 자식이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엄마는 정말 마지막까지 가정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100번을 참고 양보해서 그 여자가 아이를 낳더라도 양육비를 보내주는 것까지 이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발 우리만은 버리지 말아달라고 울면서 애원하셨죠. 외할아버지를 어린 나이에 여의었던 엄마는 누구보다 아버지 없는 삶의 서러움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와 동생만큼은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엄마의 절박함에도 아버지는 끝까지 자기 욕심만 앞세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까지 그 여자에게 가겠다고 했으니까요. 이건 나중에야 들은 이야기인데 엄마는 심지어 그 여자까지 직접 찾아가 무릎을 꿇으셨다고 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한테서 아빠를 빼앗아가지 말아주세요. 사실 잘못한 건 아버지와 그 여자였는데 왜 엄마만 그렇게 처절하게 무너져야 했던 걸까요? 어린 저는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방 안에서 울던 엄마의 흐느낌은 어린 제 가슴에도 깊은 상처와 분노로 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엄마가 무너질 만큼 애원했음에도 결국 아버지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던 그 여자와 이제 같이 살 거라면서 말이죠. 그날 저와 동생은 아버지 다리를 붙잡고 울면서 가지 말라고 매달렸습니다. 아빠, 우리 버리지 마.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저희를 너무도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마치 귀찮은 짐이라도 치우듯이요. 그리고 현관문이 닫히던 그 순간 저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형은아, 그 순간 저는 아버지를 붙잡으려다 서랍장 모서리에 얼굴을 세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순간 뜨거운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어린 저는 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피를 흘리는 제 얼굴조차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에서 5바늘이나 꿰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지금까지도 제 얼굴에 희미한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평생 그날을 잊지 말라는 것처럼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엄마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엄마는 결국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하셨습니다. 당시 간통죄는 실제로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증거가 필요했지만 이미 그 여자 뱃속엔 너무도 확실한 증거가 자라고 있었죠. 바로 아버지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아이가 태어날 무렵 아버지와 그 여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형조차 아니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던 날 엄마는 법원 앞에서 무너져 내리듯 울부짖으셨습니다. 내 자식들 마음을 이렇게까지 갈기갈기 찢어놓고 고작 집행유예라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어. 저는 그런 엄마를 끌어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어린 동생도 상황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가 저렇게 무너지도록 우는 모습이 너무 무섭고 슬펐던 거겠죠. 그렇게 처벌까지 받았으면서도 아버지와 그 여자는 끝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뻔뻔해졌죠. 그리고 엄마는 끝까지 이혼만큼은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번엔 그 여자가 직접 우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예전에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엔 그 여자가 무릎까지 꿇더군요. 이젠 제발 이혼해 주세요. 아이는 무슨 죄가 있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엄마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럼 우리 애들은 무슨 죄였는데? 니들은 니들에만 중요하지? 사람도 아닌 것들. 엄마는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치더니 화장실에 받아놓았던 찬물을 들고 와 그 여자에게 그대로 끼얹어 버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에 쏟아졌는데도 그 여자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 엄마도 이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걸요. 그렇게 한 사람의 배신은 결국 우리 가족 모두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한겨울 차가운 물에 온몸이 젖은 채 벌벌 떨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자기 아이를 아버지 호적에 올리지도 못했죠.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서 혼외자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때의 저는 그 아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조차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 역시 버려진 아이였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엄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 천사들, 엄마 왔다. 저녁은 잘 챙겨 먹었어? 엄마는 아무 일도 없는 척 늘 밝게 웃어 보이셨지만 그 웃음 뒤엔 말로 다 못할 피로와 절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혼자서 저와 동생을 키우기 위해 숯불 닭갈비집에 취직하셨습니다. 주방일에 서빙까지 하면서 하루 종일 불 앞에 서 계셨죠. 퇴근하고 돌아온 엄마 몸에선 늘 숯불 냄새와 연기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너무 지쳐 거울조차 못 보고 나오셨는지 얼굴에 수건먼지가 그대로 묻어있는 날도 많았고요. 그런 엄마 모습을 볼 때마다 어린 제 마음은 너무 아프고 미어졌습니다. 힘들다고 떼쓰고 싶은 마음보다 엄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하던 부업도 틈틈이 계속했고 주말이면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나가셨습니다. 우리 딸들만큼은 남들처럼 제대로 공부시켜야지. 그 말이 엄마 입버릇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엄마가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동안 아버지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는커녕 교육비조차
제대로 보내준 적이 없었죠. 나중에 건너서 들으니 아버지는 공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사업도 꽤 잘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새 여자와 그 아이만 챙기며 살았습니다. 마치 저와 동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처럼요. 결국 엄마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겁니다. 어린 마음에도 저는 그런 엄마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저와 동생이 엄마 인생의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점점 더 강해지고 싶어졌습니다. 엄마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집안일도 누구보다 열심히 도왔고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는 스스로 돈까지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엄마의 무게를 조금 덜어드리고 싶었으니까요. 중학교에 올라간 뒤부터는 저도 엄마 대신 집안일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나름 익힌 요리 솜씨로 밥도 자주 차렸죠. 엄마는 그런 저를 볼 때마다 우리 딸 다 컸네 하며 참 기특해 하셨습니다. 그 미소 하나가 좋아서 저는 더 어른처럼 행동하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서로 웃어보려 해도 우리 모녀에겐 결국 함께 끌어안고 울어야 하는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엄마는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세게 두드리며 숨이 막힌다고 하셨습니다. 아휴, 답답해. 숨이 잘 안 쉬어진다. 그건 병이라기보다 오래 쌓인 분노와 억울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버지에게 버려졌다는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엄마 안에서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동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이 부모님 이야기를 꺼낼 때면 동생은 늘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 슬픔과 원망이 가득 차오르는 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세월 속에서 제가 가장 분노했던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가 주기적으로 우리 집을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간다, 중학교에 올라간다며 제발 이제는 이혼해달라고 또다시 사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애를 혼외자로 살게 할 거예요. 이제 그만 좀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엄마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내 딸들은 이미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 니들이랑 그 인간 때문에 그런데 왜 내가 네 아들 걱정까지 해줘야 하니? 엄마는 이를 악물고 그 여자를 저주하듯 말했습니다. 평생 불행하게 살아. 너도 네 자식도 나랑 내 딸들이 흘린 피눈물처럼 똑같이 살아가봐. 그렇게 엄마는 끝까지 이혼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겁했던 건 그 여자였습니다. 어느 날은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간다는 자기 아들까지 데리고 찾아왔거든요. 아마 아이를 앞세우면 엄마, 마음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엄마에겐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정말 충격받았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아이가 우리를 원망하며 자랐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는 예상과 전혀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아주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아직 15살밖에 안 된 그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애는 자기 엄마 뒤에 숨기는커녕 오히려 앞으로 나와 저희 엄마를 똑바로 노려보더군요. 그리고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진짜 추한 거 알아요? 우리 아빠가 아줌마 버린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러세요? 제 친구들도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매달리면 징그럽다고 해요. 근데 나이 먹고 왜 그러세요, 진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저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며 그 애에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진짜 추하고 더러운 게 뭔 줄 알아? 남의 가정 망가뜨린 엄마 밑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거야. 처자식 있는 남자 꼬셔서 뻔뻔하게 살림 차린 니네 엄마랑 자기 자식 다 버리고도 떳떳하게 아빠 행세하고 다닌 니네 아빠 같은 인간들 말이야. 지금 생각하면 20살이 넘은 제가 어린애에게 너무 심한 말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때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15이면 다 알 나이 아닌가요? 그런데도 자기 부모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태도가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마치 부모의 이기심과 뻔뻔함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았거든요. 결국 그 여자와 그 아이는 끝내 사과 한마디 없이 차갑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늘 그 여자만 앞세울 뿐 정작 본인은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죠. 그렇게 엄마는 끝까지 이혼해주지 않는 것으로 그들에 대한 복수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이야기를 조금 돌리자면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무렵 엄마는 드디어 작은 숯불 닭갈비 가게를 직접 차리게 되셨습니다. 그동안 죽어라 고생하신 보람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대박까지는 아니었지만 손님들 사이에서 맛집으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가게 형편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덕분에 엄마는 그 힘들던 청소 아르바이트와 부업도 그만둘 수 있게 되었고요. 저는 학교 끝나면 자주 가게에 나가 일을 도왔습니다. 동생도 틈나는 대로 함께 했고요. 비록 공부 때문에 매일 나갈 순 없었지만 저희 세 사람은 처음으로 아주 조금씩 다시 살아가는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되찾은 평온이 또다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줄은요. 저와 동생은 엄마 혼자 힘들게 일하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틈만 나면 가게 일을 도왔고 어떻게든 엄마 어깨의 짐을 나눠 가지려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엄마의 희생 덕분에 동생도 무사히 대학에 갔고 결국 자신이 원하던 분야의 직장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자매의 평범한 일상은 모두 엄마의 인생을 갈아 넣어 만들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동생은 언제나 엄마를 삶의 가장 첫 번째에 두고 살았습니다. 친다종, 엄마 빨리 소원 비세요. 새해가 되면 저희는 꼭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애를 하든 친구들과 약속이 있든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시 같은 날엔 무조건 엄마 곁으로 갔죠. 여름 휴가 역시 누구보다 먼저 가족 여행 계획부터 세웠습니다. 우리가 번 돈으로 엄마에게 맛있는 걸 사드리고 좋은 곳에 모셔가고 그러다 엄마가 환하게 웃으시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라는 존재는 여전히 증오의 대상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세 식구는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우리만의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늘 저희가 좋은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너희는 엄마처럼 살지 말고 끝까지 가정을 책임질 줄 아는 좋은 남자 만나야 한다. 우리 딸들이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게 엄마 꿈이야. 하지만 결국 엄마는 두 딸이 결혼하는 모습조차 보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30살이 되던 해 엄마는 폐암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평생 숯불 앞에서 일하며 연기를 들이마셨던 세월이
결국 엄마 몸을 망가뜨린 겁니다. 병원에서 결과를 들은 날 저는 숨이 돋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강하다고 믿었던 엄마가 그렇게 무너질 이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잔인했던 건 병의 진행 속도였습니다. 엄마는 처절한 투병 끝에 결국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숨을 힘겹게 몰아쉬던 엄마는 저와 동생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형은이가 주은이 엄마 해줘야 해. 그리고 주은이는 언니한테 엄마 같은 동생이 되어주고 너희 둘밖에 없으니까 서로 꼭 챙겨주면서 살아. 그리고 꼭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야 해. 엄마처럼 살지 말고 엄마는 평생을 고생만 하다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아버지와는 이혼도 하지 않은 채였습니다. 장례식 소식을 알리는 부고 문자도 보냈지만 아버지는 끝내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를 나눴다고 해서 절대 가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제 분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합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그 여자와 아버지가 속으로 얼마나 좋아했을까 생각하면 치가 떨릴 정도로 증오스럽더군요. 엄마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다 떠났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야 걸림돌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엄마를 보내고 난 뒤 저는 동생과 긴 상해 끝에 엄마의 닭갈비 가게를 제가 이어받기로 했습니다. 동생은 어렵게 얻은 자기 직업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저는 엄마 손때가 묻은 가게를 차마 남에게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직접 가게를 운영해 보니 그제야 엄마가 어떤 삶을 견뎌오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숯불 앞에 서 있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외로운 일인지 몸으로 느껴졌거든요.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불 꺼진 가게에 혼자 남아있다.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던 날이 참 많았습니다. 엄마가 평생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버텨왔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으니까요. 그렇게 가게를 운영하던 어느 날 제 인생에도 새로운 인연이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2년쯤 지났을 무렵 저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은행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우연히도 가게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을 처음 봤을 때 그저 평범한 손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남편은 오래전부터 엄마 가게 단골이었더라고요. 두세 달에 한 번씩 부모님과 함께 와서 외식도 하고 친구들이랑도 자주 들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첫 만남 역시 엄마 가게에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가게를 물려받은 뒤 어느 날 남편이 친구들과 함께 들어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여기 오랜만에 문 열었네요. 전에 보니까 사장님 아프셔서 한동안 쉰다고 붙어 있던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희 엄마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이셨거든요. 이제 제가 가게 맡게 됐어요. 그러자 남편 얼굴이 금세 굳어졌습니다. 아, 정말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엄마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요. 남편뿐 아니라 단골 손님들 중엔 엄마의 마지막을 진심으로 슬퍼해 주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식으로서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후
남편은 꾸준히 가게를 찾아왔고 자연스럽게 저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가족과도 인연이 이어졌죠. 특히 시어머니와 시아버님은 처음부터 저를 참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엄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진심으로 안타까워해 주셨거든요. 그 따뜻함이 사실 제겐 너무 낯설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도 세상에 진심으로 누군가를 품어주는 가족이 존재한다는 걸 잘 믿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분들은 제게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제가 가까워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바로 가게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 때문이었죠. 어느 날 술에 취한 손님 하나가 가게에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그걸 막아준 겁니다. 그 일을 계기로 우린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그렇게 조금씩 서로의 삶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되었죠. 평소 저를 좋게 봐주시던 시댁 식구들 역시 저희 결혼을 무척 반겨주셨습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제 친정 이야기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엄마가 어떤 삶을 살다 가셨는지 모두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제 예상과 달리 불편해 하시기는커녕 진심으로 마음 아파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두고 그렇게 떠날 수가 있대. 사부인께서 정말 평생 마음고생 많으셨겠구나. 살아 계셨으면 손이라도 꼭 잡아드렸을 텐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제 상처를 마치 자기 일처럼 아파해주는 어른들이 있다는 게 너무 낯설고 감사했거든요. 그렇게 결혼한 뒤 시댁 식구들은 정말 가족처럼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특히 시아버님은 제가 평생 비워둔 아버지의 자리를 채워주고 싶다며 늘 다정하게 대해주셨죠. 남편의 따뜻하고 배려 깊은 성격 역시 그런 시아버님을 꼭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도 첫째 며느리를 친딸처럼 챙겨주신다더니 둘째 며느리인 저에게도 정말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난 평생 아들만 둘이라 딸 하나 있는 게 소원이었어. 그런데 이렇게 며느리들이 생기니까 이제야 딸 가진 기분이네. 처음엔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한다 말만 하고 실제론 그렇지 않은 시어머니가 더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아주버님에게도 늘 같은 말을 하셨어요. 집에서는 아내한테 잘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늙어서도 네 옆에 사람이 남는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참 많이 울었습니다. 평생 자기 욕심밖에 모르던 아버지만 보고 자란 제겐 그런 가족의 모습 자체가 너무 따뜻하고 신기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나도 이제 정말 가족이라는 걸 가져보는 건가 하고요. 부모한테 자란 자식이 결국 자기 배우자한테도 자라는 거다. 너희가 지금 아버지한테 자라듯 나중에도 아내한테 그렇게 해야 해. 시어머니는 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며느리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한 적이 없으셨어요. 언제나 아들들에게 먼저 잘하라고 가르치셨죠. 그래서인지 형님 부부 역시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저희는 명절이 아니어도 형제끼리 따로 만나 식사하고 여행도 다닐 만큼 가까웠거든요. 그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저 역시 조금씩 상처를 치유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희 부부에게도 예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시부모님은 손주를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시댁에만 가면 저는 완전히 육아에서 해방되곤 했습니다. 자, 여기 용돈들이 오랜만에 영화도 보고 데이트 좀 하고 와. 애 보는 건 우리가 할 테니까. 시어머니는 종종 저와 남편 등을 떠밀 듯 내보내셨습니다. 부모 역할도 중요하지만 부부 사이가 좋아야 가정이 오래 행복한 거야.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심지어 제가 결혼한 지 2년 뒤 동생이 결혼할 때도 시댁 식구들 모두 결혼식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형님네 가족까지 전부 와주셨고 축의금도 무려 200만 원이나 해주셨죠. 친정 쪽 어른이 거의 없는 제 입장에선 정말 말로 다 못할 만큼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남편이 저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에게 가장 고마웠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혼자 남은 제 동생을 친동생처럼 아껴주었다는 거였죠. 처제, 저번에 국물 닭발 먹고 싶다 했지? 내가 이번에 직접 만들어 봤어. 난 닭발은 징그러워서 못 먹는데 우리 처제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지. 남편은 매달 하루를 정해서 꼭 제 동생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심지어 그날 이름도 거창하게 처제의 날이라고 붙여놨죠. 그날만 되면 남편은 저희 둘을 위해 직접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며 뒷정리까지 혼자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동생에게는 소파에 앉아 편하게 수다나 떨라고 했죠. 사실 엄마가 돌아가신 뒤 동생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외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생을 남편이 진심으로 가족처럼 품어주는 걸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수도 없이 울었습니다. 세상엔 이렇게 따뜻한 사람도 있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그럴수록 한편으론 더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제 친아버지는 평생 단 한 번도 이런 사람이 되어주지 못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남편은 혼자 남은 제 동생이 혹시라도 외롭고 쓸쓸할까봐 형부로서 더 살뜰하게 챙겨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아빠 복은 없었어도 남편 복은 정말 넘치게 받았구나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제가 끝내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바로 제 친아버지였죠. 제가 직접 아이를 낳아 키워보니 더더욱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은 하루만 안 봐도 보고 싶고 눈에 눈물만 맺혀도 가슴이 무너지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끔 남편에게 울먹이며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난 우리 애들 눈에 눈물만 고여도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데 그 인간은 어떻게 우릴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었을까?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용서도 절대 못하겠어. 그리고 거울 속 제 이마에 남아있는 흉터를 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증오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 우리를 외면하던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8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한 사람을 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죠. 바로 제 아버지였거든요. 형은아, 그동안 잘 지냈니 많이 보고 싶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아버지 노릇 한 번 하지 않았던 인간이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저런 말을 하나 싶었죠. 그런데 더 소름 끼쳤던 건 아버지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억지로 다정한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어릴 때 얼굴 그대로 컸네. 우리 딸, 당신이 뭔데 여기 와서 내 이름 불러요? 저는 바로 말을 끊었습니다. 역겨우니까 내 이름 부르지도 마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뻔뻔하게 웃으며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네 아빠잖냐. 이 아빠가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너 정말 보고 싶었어. 그 순간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러워서 그 손을 그대로 쳐내버렸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 친한 척을 하며 다가왔습니다. 이제 네 엄마도 없는데 우리 얼굴이라도 보고 지내자. 응?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폭발해버렸습니다. 엄마가 있든 없든 나한테 아빠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를 악물고 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저를 찾아왔는지, 그 인간이 제 앞에 나타난 진짜 이유를요. 당신은 나한테 악몽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가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요. 저는 이를 악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말 아버지인 척이라도 하고 싶은 사람처럼 계속 제 주변을 맴돌더군요.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숯불 다룰 때 쓰는 집게를 그대로 들어 휘둘렀습니다. 그제야 아버지는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치더니 도망치듯 사라졌죠.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또다시 가게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손님이 가장 많은 시간에 말이죠. 가게 앞을 어슬렁거리며 사람들, 시선까지 끌어놓고는 잠깐만 얘기 좀 하자면서 자꾸 제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결국 참다 못해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는 척 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경찰서죠. 누가 계속 영업 방해를 하는데요. 그 말을 듣자 아버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간다가 하며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가족을 버리고 떠났던 인간이 이제 와서 왜 저를 괴롭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로 찾아왔을 때 저는 드디어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일부러 가게 오픈 준비 시간에 맞춰 찾아왔습니다. 아마 손님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건 피하고 싶었던 거겠죠. 문 열자마자 보이는 그 얼굴에 저는 진저리가 쳐졌습니다. 마침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그대로 던져버릴 뻔했죠.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가 다급하게 절 붙잡았습니다. 자, 잠깐만, 형은아. 사실 아빠가 부탁이 있어서 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이가 없어 웃음까지 나오더군요. 부탁이요? 당신이 지금 나한테 부탁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기어코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우리 동재가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동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 여자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제 눈치를 보며 믿을 수 없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하려는 집에서 집안 이야기를 알게 됐는데 혼외자였다는 걸 문제 삼더라. 그래서 말인데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인간이 왜 이제 와서 나를 찾아왔는지를요. 그리고 이어진 말은 정말 제 상상조차 뛰어넘는 뻔뻔함이었습니다. 네, 이복 동생 말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여자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
어느새 20살 후반이 되어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눈치를 힐끔거리며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애비로서 해준 게 하나도 없잖니. 순간 저는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쩌라는 걸까요? 그렇게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자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 자기 신세 타령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빠 사업 망한 지 좀 됐다. 돈 떨어지니까 그 여자도 날 사람 취급 안 하더라. 이 나이에 돈도 없이 쫓겨나면 얼마나 처량한 줄 아냐. 요즘은 일용직 전전하면서 겨우 먹고 산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지만 속에선 이미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이다. 우리 동재 결혼하는데 마누라가 어떻게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해줄 수 있냐고 난리야 자기. 체면 다 구겨진다고. 나 때문에 집안 망했으니까 네 자식들한테라도 가서 돈 받아오라고 하더라. 사실 그래서 계속 널 찾아왔던 거다. 그 순간 저는 정말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국 이 인간은 자기 아들 결혼 자금을 구걸하러 제 앞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그것도 평생 버리고 살아온 딸에게 말이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입조차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반응이 조용하자 아버지는 오히려 희망이 생겼다고 생각했는지 더 뻔뻔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여기 장사도 꽤 잘 된다며. 그러니까 말인데 한 1억만 도와줘라. 응? 나중에 돈 벌면 꼭 갚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요? 자기 자식들 인생은 처참하게 망쳐놓고 이제 와서 다른 여자 자식 결혼시키겠다고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다니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에요? 저는 아버지를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돈 얘기를 해요? 그것도 그 여자 아들 결혼 자금을? 아버지는 순간 움찔했지만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추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치더군요. 돈 없으면 그냥 가세요. 저는 마지막 경고처럼 낮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은 거기서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한텐 10억이 있어도 당신한테 줄 돈은 단 1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꺼지라고요. 제가 이를 악물고 말하자 그제야 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역겨웠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정도 말 들었으면 부끄러워서라도 물러났을 텐데 그 인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군요. 아, 아니 그럼 5천만 원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어? 그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분노가 완전히 터져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제가 화를 내는 와중에도 계속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 여자에게 이혼당하는 게 더 무서웠던 거겠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그대로 아버지 얼굴 쪽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더는 참지 못하고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 평생 여기서 숯불 연기 마셔가며 일하다 돌아가셨어요. 가게 안이 순간 조용해질 정도로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처럼 다른 여자랑 자식 챙기겠다고 집 나간 인간 대신 우리 엄마가 혼자서 나랑 동생 먹이고 입히고 키우다가 결국 병까지 얻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당신이 이제 와서 여기 찾아와 뭘 하자는 거예요? 혼외자 자식 결혼 자금을 내놓으라고? 사람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명만 늘어놓았죠. 아니, 네가 날 원망하는 건 안다. 근데 동재도 내 자식이니까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었어. 너희 엄만 강한 사람이잖니. 나 없어도 잘 키울 거라고 믿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자기 자식들을 버려놓고도 그걸 믿음이었다고 포장하다니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비열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은아, 동재도 네 동생이잖아. 원래 사람은 나중에 가족밖에 안 남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누나 노릇도 좀 하고 서로 왕래도 하면서 친하게 지내면. 저는 그 순간 정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평생 가족이길 포기했던 인간이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더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정돈 부담되면 주은이랑 반반씩이라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국 참았던 마지막 선까지 끊어져 버렸습니다. 주은이랑 반반씩 모아서 도와주면 되잖아. 아버지는 정말 끝까지 저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인간은 평생 단 한 번도 자기 잘못을 반성하며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걸요. 결국 저는 예전처럼 숫집게를 다시 들어 아버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경고했죠. 그래요. 걔가 우리랑 친해지고 싶다고요? 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부모 닮아서 아주 뻔뻔하고 염치 없는 인간으로 자랐나 보네요. 딱 어릴 때 봤던 그대로요. 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난 절대 돈 못 줘요. 그리고 당신, 나 찾아온 거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두고 봐요. 저는 이를 악물고 제 이마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흉터, 보이죠? 당신이 날 밀쳐서 생긴 상처예요. 그리고 숫집게를 꽉 움켜쥔 채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계속 얼쩡거리면 당신 얼굴에도 평생 안 지워질 흉터 하나 새겨줄까요? 당신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아버지는 그제야 제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느꼈는지 겁먹은 얼굴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결국 또 도망치듯 사라졌죠. 그 인간이 떠난 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더군요. 사실 저는 아버지가 처음 찾아왔을 때부터 동생에게 이 사실을 모두 말해둔 상태였습니다. 혹시라도 그 인간이 동생에게까지 접근할까 봐서요. 다행히 아버지는 동생에게 직접 찾아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진짜 목적을 들은 동생은 저보다 더 크게 분노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엄마 인생 망쳐놓고 이제 와서 돈까지 뜯어가려고 해. 그날 밤 저와 동생은 늦은 시간까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조용히 살던 우리를 다시 찾아와 상처를 후벼 판 인간에게 이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요. 엄마가 평생 삼키고 살았던 그 억울함까지 대신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 복수가 생각보다 훨씬 처절하고 끔찍한 결말로 이어지게 될 줄은요. 그런데 저와 동생이 직접 뭘 하기도 전에 그 인간이 먼저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이번엔 무려 제 남편 직장까지 찾아간 겁니다. 그날 퇴근한 남편 얼굴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여보, 오늘 당신 아버지가
은행까지 찾아왔었어. 순간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남편 말로는 아버지가 은행에 와서 번호표를 무려 6장이나 뽑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창구에서 번호가 호출되면 슬쩍 버려버리고 오직 남편 창구 차례만 기다리고 있었다더군요. 나 보자마자 갑자기 김서방 이러시는데 진짜 너무 놀랐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알아냈는지 남편 직장까지 찾아와 거기서도 돈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습니다. 은행원이면 대출 잘 나오지 않냐면서 당신 몰래라도 대출 좀 받아달라고 하시더라. 나중에 꼭 갚겠다면서. 남편은 이미 제 이야기를 통해 장인이라는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용히 거절했는데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막무가내로 버텼다고 하더군요. 돈 줄 때까지 못 간다고 소리치고 난동 부려서 결국 청원 경찰분이 끌어내셨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너무 수치스럽고 남편에게 미안해서 얼굴조차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선 끓어오르는 분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었죠. 결국 화가 난 저와 동생은 그 인간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희는 직접 움직였습니다. 저와 동생이 찾아간 곳은 시내에서도 꽤 유명한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우린 미리 예약된 이름을 말한 뒤 직원 안내를 받아 룸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형은아, 주은이까지. 니들이 여길 어떻게? 가장 먼저 경악한 건 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늙고 초라해진 아버지가 앉아 있었죠. 마지막으로 저희를 멍하니 바라보던 젊은 남자 하나, 바로 그 혼외자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그 자리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바로 그 동생의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찾아간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죠. 그 순간 방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는데 아마 본능적으로 느낀 거겠죠. 이제 자신들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진실이 이 자리에서 전부 터져버리게 될 거라는 걸요. 사실 저와 동생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인간들과 관련된 일을 조금씩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뻔뻔하게 우리 인생을 짓밟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건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 우린 우연히 그 혼외자 아들의 상견례 날짜와 장소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와 동생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죠. 그래, 이번엔 우리가 저 인간들 인생에 직접 나타나 주자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상견례 자리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단 한 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중학생 시절 그 아이가 저희 엄마에게 던졌던 말들을 아직도 잊을 수 없었으니까요. 추하다, 징그럽다. 그 말들은 엄마 가슴에 평생 상처로 남았으니까요. 룸 안으로 들어선 순간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특히 그 여자와 아버지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굳어 있었죠. 저는 그런 그들을 보며 천천히 웃었습니다. 왜 오긴요? 저는 일부러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참에 동재 씨랑 친해지라고 하셨잖아요. 가족끼리는 결국 남는 거라면서요. 방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람나서 처자식 버리고 도망간 딸 찾아와서 동생 결혼자금 내놓으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요? 하도 가족 하시길래
저희도 이복 동생 상견례까지 직접 와봤는데 뭐 문제 있나요? 아버지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그 여자는 손까지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 비웃듯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아줌마, 예전에 우리 엄마 찾아와서 제발 이혼 좀 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던 거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정말 많이 늙으셨네요. 그리고 저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그 혼외자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야, 임동재 기억나? 순간 그 남자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너 중학생 때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 안 나? 추하다 징그럽다 그랬잖아.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근데 넌 어릴 때나 지금이나 참 못되게 생겼다. 어떻게 너 같은 애도 결혼을 다 하냐? 옆에 있던 동생도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나 기억나지? 네 이복 누나야. 작은 누나. 그 순간 여자 쪽 부모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당연했죠. 지금까지 듣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이야기가 갑자기 눈앞에서 터져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와 그 여자는 다급하게 저희를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야,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하지만 저희는 그날 절대 순순히 나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죠. 왜냐하면 저희는 그 자리에서 아직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히 자리를 지키며 그 인간들의 민낯을 하나하나 전부 드러내기 시작했죠. 너희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이 난리야. 오늘 우리 아들 상견례란 말이야. 그 여자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도 얼굴이 벌개진 채 다급하게 저희를 막아섰죠.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기서 이러면 어떡하냐. 나가서 얘기해. 나가서. 그런데 그 순간 그 혼외자 동생까지 벌떡 일어나더군요. 누나들, 제발 그만해요. 난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왜 여기 와서 이래요. 아빠, 빨리 이 사람들 좀 내보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웃음조차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하는 모습이 너무 역겨웠거든요. 저는 천천히 여자 쪽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죄송합니다. 중요한 자리인 건 아는데 저희도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혹시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자 쪽 어머니 얼굴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저희 친아버지입니다. 저희 어릴 때 바람나서 저 여자 임신시키고 저희 엄마랑 저희 자매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아버지에게 꽂혔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 여자까지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는 저희 엄마 찾아와 제발 이혼해달라고 무릎 꿇던 사람이었고요. 그 여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동생도 옆에서 차갑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이혼 안 해준다고 중학생이던 저 사람까지 와서 엄마를 조롱했거든요. 사람 인성이 어디 쉽게 변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최근에는 저 여자랑 저희 아빠가 자기 아들 결혼 자금 없다고 저희한테 돈 뜯으러까지 왔어요. 심지어 제 남편 직장까지 찾아가 난동 부렸고요. 그 순간
여자 쪽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이미 분노로 붉게 변해 있었죠. 이게 대체 무슨 집안이야? 여자 쪽 어머니 역시 충격받은 얼굴로 딸 손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따님, 인생 진짜 생각하신다면 꼭 다시 고민해 보세요. 저희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해서 온 겁니다. 결국 상견례 자리는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자 쪽 가족들은 더는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그대로 일어나 나가버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집안 문제부터 해결하시죠. 어떻게 이런 집안에 우리 딸을 문이 닫히는 순간 방 안엔 숨막히는 정적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희를 향해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달려든 건요. 아버님, 동재씨, 우선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볼게요. 결국 여자 쪽 가족들은 굳은 얼굴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혼외자 동생은 허겁지겁 따라 나가 붙잡아 보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그들의 눈빛은 완전히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들여 꾸민 상견례는 처참하게 박살이 났고 남겨진 그 콩가루 가족은 그대로 폭발해 버렸습니다. 너희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버지가 얼굴 벌개진 채 소리쳤습니다. 아무리 나한테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 결혼을 망쳐. 그 여자 역시 미친 듯이 악을 쓰더군요. 진짜 지긋지긋해. 니들 엄마도 평생 이혼 안 해줘서 사람 괴롭히더니 이제 니들까지 나타나 우리 아들 인생 망치냐고. 그리고 그 혼외자 동생까지 분에 못 이겨 소리쳤습니다. 누나들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억울한 거 있으면 부모끼리 해결하라고요. 나 결혼 깨지면 책임질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순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통쾌하더군요. 저 인간들이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드디어 직접 보고 있으니까요. 저와 동생은 그들이 한바탕 발광을 끝낼 때까지 일부러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난리가 난 뒤에야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럼 우리 엄마는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싸늘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엄마 가슴에 평생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 놓고 당신들만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어요? 동생도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린 그냥 당신들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 찾아와서 우리한테 결혼자금 내놓으라고 한 건 당신들이잖아요. 저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히 우리한테 돈 얘기 꺼냈을 때 이 정도 결과는 각오했어야죠. 그리고 저는 그 혼외자 동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야, 임동재. 그 남자는 이를 악문 채 저를 노려봤죠. 네가 뭘 잘못했냐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인생은 원래 부메랑이야. 네가 15살 때 우리 엄마 가슴에 못 박았던 말들 지금 그대로 돌려받는 거라고. 동생도 옆에서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워입 함부로 놀린 죄가 얼마나 큰지. 저희는 일부러 더 비웃듯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벌개져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아주 시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자금 노래를 부르시길래 제가 아예 결혼 자체를 없애드렸잖아요. 이제 결혼자금 필요 없으니까 감사한 줄 아세요. 그 말을 끝으로 저희 자매는 그대로 등을 돌렸습니다. 뒤에서는 그 여자가 악을 쓰며 소리치고 있었지만 저희는 오히려 더 크게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복수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사하던 중 저희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더 알아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저와 동생은 꽤 유명한 고급 식당 하나를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더군요. 외관부터 번쩍번쩍했고 건물도 2층짜리로 꽤 커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을 보는 순간 저희 둘은 동시에 웃어버렸죠.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아버지가 마지막 인생을 걸고 운영 중인 가게였으니까요. 그 식당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웠습니다. 번쩍이는 단독 건물의 직원들 서비스까지 완벽하더군요. 그리고 그곳의 실제 사장은 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곧바로 그 여자 사장을 찾아갔죠. 사장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남편분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처음엔 그 사장님도 당연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이요? 하지만 저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준비해온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당 사장 남편이 바로 그 상간녀와 바람을 피우고 있던 남자였거든요. 저희가 사람을 통해 조사해 보니 그 여자는 무려 1년 가까이 그 식당 사장 남편과 몰래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분 사업 망하고도 지금 사장님 덕분에 여기서 편하게 지내신다면서요. 카운터만 보시고. 그러자 사장님 표정이 순간 굳더군요. 당신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저희는 오히려 사장님 도와드리려고 온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간녀와 그 남자가 다정하게 붙어있는 사진들, 식당 밖에서 만나 손잡고 걷는 사진, 호텔 출입 기록, 심지어 생활비와 명품 구매 내역까지요. 사장님, 남편분, 저 여자한테 생활비까지 대주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사진들을 넘겨보던 사장님 얼굴이 점점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손끝까지 떨리고 있었죠. 저와 동생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저 여자한테 복수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장님은 충격받은 얼굴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또렷하게 말했죠.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나중에 그 여자랑 남편분이 누가 이 사실 알려줬냐고 물으면 꼭 저희라고 말해주세요. 동생도 차갑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자기 인생 망친 사람이 누군지 그 여자도 꼭 알아야 하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은 저희를 아주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시더군요. 아마 부모에게 버림받고 살아온 저희 이야기가 조금은 안쓰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오히려 저희에게 고맙다며 사례까지 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복수를 위해 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그 상간녀가 직접 저희 가게로 찾아왔죠. 그런데 가게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와 동생은 동시에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얼굴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었거든요. 눈두덩이는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을 만큼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눈빛은 마치 사람 하나 죽이러 온 것처럼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가게 문이 열리자마자 절 보며 거의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니들 대체 언제까지 사람 괴롭힐 거야?
얼굴은 엉망이 되어 있었고 머리카락도 군데군데 뜯겨나간 상태였죠.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꼴까지 당해야 되겠냐고.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니들 엄마가 이혼만 해줬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고생 안 했잖아. 이제 겨우 니네 엄마 없어져서 좀 평범하게 살 수 있나 했더니 왜 자꾸 내 인생 망치는데. 그 순간 저는 진짜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듯 말하는 모습이 너무 역겨웠거든요. 듣고 보니 그 식당 사장님 남편은 집에서 실컷 두들겨 맞고 무릎 꿇고 빌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사장님은 남편은 한번 봐주기로 했지만 대신 상간녀를 직접 불러내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갔던 그 여자는 그대로 사장님에게 붙잡혀 머리채까지 뜯기며 처참하게 당했고요. 거기다 바람 피우던 남자한테까지 바로 차여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에 못 이겨 그대로 저희 가게까지 달려온 거였죠. 저는 그런 그 여자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고작 그 정도 가지고 마음 고생이란 말을 입에 올려요? 저는 일부러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당신 때문에 평생 피눈물 흘리며 살았어요. 그 여자는 이를 갈며 절 노려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또 남의 남편 만나고 다녔다면서요? 동생도 옆에서 차갑게 말을 보탰습니다. 무슨 직업이 전문 상간녀도 아니고 어떻게 평생 똑같이 살아요? 저는 그 여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요. 순간 그 여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걔도 딱 부모 닮아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랐더라. 저는 천천히 비웃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 당신들이 만든 거예요. 자식은 부모 등을 보고 배우는 거니까. 보통 사람이면 그쯤에서 부들부들 떨다가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끝까지 가게 안에서 악을 쓰며 난동을 부리더군요. 결국 저는 그런 그 여자에게 아주 제대로 정신 차릴 기회를 줬습니다. 저는 말없이 휴대폰 하나를 꺼내들었죠. 그리고 그 여자 눈앞에 천천히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는 그 여자의 아들이 상견례 파토 난 뒤 여자친구에게 무릎 꿇고 매달리는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엄마가 그 여자에게 했던 것처럼 저도 청소하려고 받아두었던 구정물 양동이를 그대로 들어 그 여자에게 퍼부어 버렸죠. 철퍼덕 더러운 물이 머리부터 얼굴까지 흘러내리자 그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거의 발작하듯 소리를 지르며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죠.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은 너무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묵혀있던 응어리 하나가 조금은 풀린 느낌이었달까요? 그 이후 이야기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 상간녀는 식당 사장님에게 바로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혼외자 아들은 결국 상견례 파탄 난 뒤 여자친구에게 완전히 차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웃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상간녀가 또 다른 남자와 바람피운 사실 때문에 길길이 날뛰며 집에서 크게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그 여자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답니다. 그럼 당신이 사업 안 망했어야지 무능력한 남자가 세상에서 제일 매력 없는 거 몰라? 심지어 먼저 이혼 이야기까지 꺼냈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냥 갈라서자.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평생 남의 가정 깨놓고 살던 여자가 이제 와선 자기 남편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혼외자 아들 반응이었습니다. 그 아들조차 자기 엄마 편에 섰다고 하더군요. 애초에 제가 파혼당한 것도 다 아빠 때문이잖아요. 아빠 딸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빠랑 같이 있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결국 그 아들도 돈 없고 망해버린 아버지를 버린 겁니다. 그렇게 평생 다른 자식 버리고 챙겼던 가족에게조차 버림받게 된 거죠. 아버지는 갑자기 혼자가 될 상황에 크게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만은 안 된다고 매달렸다는데 상간녀는 아예 살던 집까지 부동산에 내놔버렸다고 하더군요. 사업 망하며 대출이 잔뜩 남아있는 집을 팔고 남은 돈 나눠 가진 뒤 각자 갈 길 가자고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모든 걸 어떻게 알았는지 아세요? 결국 또 아버지가 제 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망가지고 초라해진 얼굴로요. 그 인간은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말을 하더군요.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더니 아니 어떻게 동재까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평생 자기 딸 둘 버리고 살았던 인간이 이제 와서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했다고 울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거기서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오히려 저와 동생에게 기대하듯 이런 말을 했죠. 형은아, 그래도 너랑 주은이는 다르지? 아빠 생각해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인간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죽을 사람이라는 걸요. 아버지는 울먹이는 얼굴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어갔습니다. 형은아, 너희가 내 마누라 바람까지 폭로한 거잖아. 결국 너희는 아빠 편이었던 거야. 진짜 날 생각해준 자식은 너희였는데 내가 이제야 그걸 알았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저렇게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결국 갈 데 없어지고 버림받으니까 이제와 저희한테 빌붙으려는 거면서요. 저는 차갑게 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설마 지금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아버지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했습니다. 저는 한숨 섞인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낙동강 오리알 신세대니까 이제와 우리한테 기대보려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쳤다고 당신 생각해서 상간녀 바람을 폭로해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끝까지 뻔뻔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아버지에게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저번에도 말했죠. 저는 제 이마의 흉터를 천천히 가리켰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은 그냥 이미 죽어버린 아빠 같은 존재라고요. 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신이랑 다시 엮였던 건 단 하나예요. 평생 피눈물 흘리며 산 우리 엄마 대신 복수해주고 싶었으니까. 그리고 저는 마지막 경고처럼 낮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더럽게라도 당신이랑 엮일 생각 없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아버지는 떨리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0 다 돼서 외롭게 살든 말든 이제 내 알바 아니에요. 저는 차갑게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또 나나 주은이 남편 찾아가면 저는 다시 제 이마 흉터를 툭 건드렸습니다.
그땐 이 상처 그대로 돌려받게 될 줄 아세요? 난 다른 건 몰라도 내 가족 건드린 사람은 절대 용서 안 하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얘야, 나도 한마디 하자꾸나.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사실 그날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저 보러 가게에 놀러 오셨던 날이었습니다. 시댁과 가게가 가까워 자주 들르셨거든요. 저는 이런 꼴을 시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밖에서 아버지를 상대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다 듣고 나오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얼굴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한 표정이 아니라 아주 싸늘하고 단호한 얼굴이셨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이번엔 정말 자신 편이 되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았다는 걸요. 그때 시어머니가 천천히 제 옆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을 막아서듯 한 발 앞으로 나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셨죠. 그 눈빛이 얼마나 단호하던지 저조차 숨이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분하지만 아주 냉정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돈. 아버지는 순간 당황한 듯 어버버거리며 고개를 숙였죠. 아, 예, 예.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끝까지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돈끼리 이렇게 처음 얼굴 보게 된 건 참 유감입니다만 잠시 말을 멈춘 시어머니는 아주 단호하게 덧붙이셨습니다. 앞으로도 볼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그 순간 아버지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으며 말씀하셨죠. 우리 며느리는 저한테 우리 자식들만큼 귀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해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딸처럼 예쁘고 소중해서 가끔은 사돈이 참 밉더군요. 그리고 처음으로 목소리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착한 아이한테 그런 상처를 줄 수 있었나 싶어서요. 아버지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향해 마지막 말을 남기셨습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며느리가 사돈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까지 다 주며 살 겁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지만 뼈를 찌르는 말로 끝내셨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이제 더는 우리 며느리 앞에 나타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부모 입장에서 부탁드립니다. 부디 더는 부끄럽게 살지 마세요.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는 돌아섰고 아버지는 얼굴에 식은땀을 흘리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추한 민낯을 들킨 사람 같았죠. 결국 아버지는 쥐구멍이라도 찾는 사람처럼 허둥지둥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제가 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참았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시어머니를 꼭 끌어안은 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렸죠.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눈가가 붉어진 채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는 무슨, 왜 울어울지 마. 그리고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주셨죠. 앞으로는 이 엄마가 너 웃게만 해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꼭 친부모만 가족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저는 결국
아빠 복은 없었지만 남편 복만큼은 넘치게 타고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딸처럼 품어준 시부모님이라는 큰 복도 함께 얻었고요. 그 이후 아버지는 결국 상간녀에게도 버림받고 혼외자 아들에게조차 외면당한 채 혼자 남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위자료를 조금 받긴 했다더군요. 하지만 그 돈 몇 푼이 비참해진 자기 인생을 위로해 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평생 자기 처자식 버리고 다른 여자와 새 가정을 꾸리겠다며 살았던 사람이 결국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채 혼자가 된 거니까요. 어쩌면 그게 아버지가 평생 뿌려온 업보의 마지막 결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간녀와 그 혼외자 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고 싶지도 않아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히 느낍니다. 남의 가정을 짓밟고도 행복하게만 살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없다는 걸요. 언젠가 반드시 자기 행동의 대가를 돌려받게 된다는 걸 저는 너무 똑똑히 봐왔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일이 지나가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 사람들을 거의 잊은 채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는 시부모님께 엄마에게 다 하지 못했던 효도를 하면서요. 얼마 전에는 형님 가족과 저희 가족 그리고 시부모님까지 모두 함께 해외여행도 다녀왔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바라던 삶이 결국 지금의 내 모습이었구나. 좋은 사람 만나 사랑받고 서로 의지하며 따뜻한 가족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엄마가 평생 꿈꾸던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지에서 아이들 웃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괜히 코끝이 찡해지더군요. 마치 하늘에 있는 엄마가 이제야 안심하고 웃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제 동생 역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 사랑 듬뿍 받으며 남편과도 얼마나 다정하게 사는지 몰라요. 특히 얼마 전 태어난 쌍둥이 조카들은 온 가족의 보물이 되었답니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가는 조카들을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는 만큼 제 동생의 행복도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제 진짜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피가 이어졌다고 모두 가족은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서로를 지켜주고 아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제 진짜 가족들만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를 끝까지 품어준 남편과 시부모님, 그리고 제 동생과 아이들까지 그 사람들만 잘 지키며 살아도 제 인생은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시어머니께 그렇게 따뜻한 사랑과 진심 어린 꾸중조차 받아본 적 없던 아버지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어쩌면 또 견디지 못할 만큼 외로워지는 날 제 앞에 나타날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전 이제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영원히 그 사람을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냉정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한 책임은 결국 자기 몫이니까요. 가족을 버리고 상처 준 대가까지 남에게 대신 감당하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앞으로도 그 외로움과 쓸쓸함을 혼자 견디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어쩌면 그게 평생 업보처럼 따라다닐지도 모르겠네요. 유명한 말이 있죠. 인생은 결국 부메랑이라고요. 정말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결국 돌려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물며 남도 아닌 가족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든 사람이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 있었겠어요. 아버지의 마지막은 너무도 처절했고 또 비참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가족은 절대 함부로 상처 줘선 안 되는 존재라는 걸요. 그리고 사랑받을 자격은 피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도요. 부디 세상에 저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울리는 사람들이요. 누군가의 인생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니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부디 따뜻한 가족의 품 안에서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